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운 겉옷을 벗어두고 편안함 속에 나른한 호기심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참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지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문득 왜? 라는 가벼운 호기심의 순간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막이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날카로운 뉴스를 깊게 파고들기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분석이나 복잡한 숫자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그 가벼운 호기심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애써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기대셔도 좋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나른한 호기심입니다. 파트 1. 제국의 덫에 빠진 독수리. 미국과 이란 전쟁의 본질. 2026년의 봄. 전 세계의 시선은 짙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동의 붉은 사막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은 초기에 짧고 굵은 작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오만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깊고 끈적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한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이란의 군사시설을 마비시키면 중동의 질서가 다시 미국의 발밑으로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은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중동 전역에 공들여 구축해놓은 거대한 패권의 네트워크 그 자체를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단층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4일 중동의 지정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매체인 미드리스트 아이는 아주 서늘하고도 묵직한 분석 기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거나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체는 이번 사태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거대한 미국 제국의 몰락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가속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제국의 힘은 무한하지 않으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전선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제국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피를 흘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역사의 철칙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전쟁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1제국의 권력이 해체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세계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이란이라는 덫에 빠져버린 가장 뼈아픈 이유는 이 충돌이 가진 아주 기괴한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이란은 막강한 미군을 상대로 넓은 평원에서 정규전을 벌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놓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친일한 민병대 네트워크를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정파부터 예멘의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곳곳에 숨어있는 민병대들은 이란의 은밀한 지휘 아래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와 상업용 선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며 미국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수백억 원짜리 첨단 미사일을 쏘아 올려 적의 기지를 파괴해도 모래폭풍 속에서 다시 솟아나는 다도사처럼 그들의 비대칭 게릴라 전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국을 더욱 끔찍한 파산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쏘아 올리는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미 해군이 이 조악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하는 방공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적의 값싼 소모품을 막아내기 위해 제국의 값비싼 첨단 자산과 막대한 달러가
허공에서 허무하게 타버리고 있는 이 기막힌 경제적 교환비는 결국 미국의 군사적 피로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드이스트 아이의 날카로운 분석처럼 이는 단순한 무기의 소모를 넘어 제국을 지탱하는 경제적 혈관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수조 달러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중동의 작은 무장 단체들조차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미국이 가진 물리적 힘의 절대적인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이 전쟁이 미국의 거대한 세계 전략 전체를 아주 처참하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미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하여 맹렬하게 떠오르는 거대한 경쟁자 중국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미국의 원대한 청사진은 지금 붉은 모래가 날리는 중동의 전쟁터에 발목이 잡혀 완전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로 향해야 할 미 해군의 핵심 항모 전단들은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페르시아만과 홍해의 좁은 바다에 꼼짝없이 묶여버렸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아주 완벽하게 노출된 셈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균열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중동의 오랜 친미 국가들입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만의 부유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오직 미국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 전적으로 위탁해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질서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왕조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조잡한 공격 하나 완벽히 막아내지 못해 쩔쩔매고 이란과의 전면전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출구 전략조차 찾지 못하는 늙고 지친 독수리의 모습을 보며 이 지역 강국들의 셈법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공약만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거대한 자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은밀하게 석유 감산을 논의하며 심지어 오랜 적국이었던 이란과도 조용히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아주 노골적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던 중동의 평화라는 거대한 환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제국의 권위는 결코 이전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아갈 수 없죠. 미군이 억지력이라는 강력한 마법의 지휘봉을 잃어버린 순간 세계 곳곳에서는 그 힘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들이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워싱턴의 늙은 정치인들은 매일 막대한 전비 지출 승인서에 서명하며 국가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경과 영향력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경제가 파탄나고 군사력이 한계에 달하는 이 서늘한 붕괴의 징후들은 사실 인류 역사상 거대한 제국들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던 아주 고전적이고 익숙한 전조 증상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꺾이고 깃털이 뽑혀나가는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현재의 붉은 사막에서 눈을 돌려 아주 먼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이 영토를 넓히다 결국 파산해버린 고대 로마 제국과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지만 두 번이 거대한 전쟁으로 빚더미에 앉으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상실했던 대영 제국의 쓸쓸한 황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대한 제국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서히 힘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무거운 시간의 거울을 통해 지금 미국의 운명을 아주 조심스럽게 비춰보겠습니다. 파트 2. 제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로마와 대영 제국의 대자비.
끝없는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거대한 독수리의 모습은 수천 년 전 역사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타올랐다 끝내 재로 변해버린 과거 제국들의 서늘한 그림자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강력한 제국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거대한 권력들이 이민족의 갑작스러운 침략이나 해성의 충돌 같은 외부의 압도적인 물리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국의 붕괴는 언제나 끝없는 영토의 팽창, 그 거대한 국경을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군사비의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해 파탄난 경제가 내부의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멸의 공식을 따랐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피로감과 혼란의 징후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완벽했던 두 제국, 로마와 대영제국의 쇠망사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서양 문명의 찬란한 결정체였던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자신들의 안방 호수처럼 만들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인 국경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영토는 오히려 로마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춥고 축축한 방벽부터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을 야만족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로마는 엄청난 수의 상비군을 유지해야만 했죠. 팽창이 멈추고 새로운 영토에서 약탈해오던 황금과 노예의 공급이 끊어지자 이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릴 막대한 군사비는 오롯이 로마 시민들의 뼈를 깎는 가혹한 세금으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국가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황제들은 아주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경제적 꼼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은화 속에 섞어 넣는 수는의 비율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화폐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구리와 불순물로 가득 찬 가짜 은화들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억지로 국방비를 충당한 것이죠. 이것은 제국이 자신의 화폐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오늘날로 치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이자 아주 악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자 로마의 경제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물가는 수백 배로 폭등했고 살인적인 세금에 짓눌린 중산층 시민들은 자유를 포기한 채 부유한 귀족들의 토지로 기어들어간 농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민의식이 파괴되고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자 로마의 정치는 끔찍한 양극화와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경 밖의 게르만족이 침비하기 훨씬 이전에 로마는 이미 거대한 국방비의 무게와 내부의 화폐 타락으로 인해 그 거대한 뼈대가 완벽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19세기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했던 대영제국의 몰락 역시 이 서늘한 파산의 궤적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과 파운드화라는 기축 통화를 앞세워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쓸어 담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로 과도하게 넓게 펴져 있었고 그 얇아진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의 국권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터진 두 번의 거대한 세계대전은 이미 피로에 지쳐있던 대영제국의 심장에 아주 결정적인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독일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국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금 보유고를 미국에 넘겨주고 엄청난 빚을 끌어다 써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표면적으로는 승전국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파산해버린 껍데기뿐인 제국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부채에 짓눌린 영국은 더 이상 막강한 해군을 유지할 돈도 식민지들의 독립 열망을 군사적으로 억누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제 패권과 기축 통화국의 절대 반지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냉혹하게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오히려 무기를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새로운 젊은 제국, 미국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군사적 과잉 팽창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역사적 진리가 또 한 번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가짜 은화와 대영 제국의 빚더미라는 이 끔찍한 멸망의 대자비는 2026년에 늙고 지친 미국이라는 제국의 거대한 몸집 위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마다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이 넘는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며 미국은 이미 수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막대한 국방비를 허공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끝없는 소모전과 늪에 빠져버린 이번 이란 전쟁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도한 군사적 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워싱턴의 기득권들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윤정기를 돌려 끝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국방비 전체를 뛰어넘는 아주 기괴하고도 파멸적인 임계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막대한 부채가 불러온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평범한 미국 중산층의 삶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집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분노는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라는 끔찍한 괴물을 낳았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불렸던 미국의 의회는 이제 상대를 향한 맹렬한 증오와 혐오의 언어만이 난무하는 거대한 검투사 경기장으로 전락해버렸죠. 국경 바깥의 적들과 싸우기도 전에 제국의 심장부가 내부에 찢어질 듯한 분열과 가난의 공포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을 유지할 경제적 체력도, 세계를 통제할 도덕적 권위도, 그리고 내부를 결속할 정치적 리더십도 모두 바닥을 드러낸 이 쓸쓸한 황혼의 풍경. 하지만 아무리 병들고 지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몸집이 단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국경을 조금씩 내어주며 수백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쪼그라들었듯 지금의 미국 역시 세계 곳곳에 펼쳐놓았던 방어선을 거두어들이며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쇠퇴의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바다를 순찰하던 미 해군이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고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요새 안으로 숨어들어 자신들만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그 서늘한 신고립주의의 퇴각. 그리고 제국의 우산이 치워진 빈자리에 몰아칠 거대한 지정학적 공포의 시간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3.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요새화된 아메리카와 고립주의. 우리는 흔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면 거대한 불길 속에서 수도가 함락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아주 극적이고 파멸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제국의 해체 과정은 결코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호령했던 거대한 로마 제국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상에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국방비의 압박과 내부의 반란에 지친 로마의 통치자들은 브리튼 섬이나 갈리아 외곽 같은 변방의 속주들부터 아주 서서히 그리고 차갑게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최전선에 주둔하던 정예의 군단들을 로마 본토와 가까운 곳으로 철수시키고 방어할 수 없는 먼 영토는 야만족들의 손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죠.
그것은 제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반도와 수도 로마만이라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아주 뼈를 깎는 고통스럽고도 치밀한 전략적 수축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정학적 궤적 역시 영토를 끝없이 팽창하던 과거의 빛나는 제국에서 벗어나 자신의 핵심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뒤로 무르는 이 거대한 로마의 철수 작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당장 내일 붕괴하거나 지구상의 약소국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 통화의 힘, 그리고 거대한 영토가 뿜어내는 기초 체력은 여전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제 그 거대한 힘을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타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이타적인 경찰의 역할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른바 멀로주의 2.0, 즉 미국의 신고립주의라고 부릅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는 유럽의 열강들을 향해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미국 역시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아주 유명한 멀로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두 개의 거대한 대양인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완벽한 천연의 해자, 즉 바다의 성벽에 둘러싸인 채 오직 북미 대륙 안에서만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던 조용한 요새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미국은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과 수십 년간 이어진 중동의 수렁에 깊게 질려버린 나머지 다시 그들의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과거의 요새 속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당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미국 중산층들의 뼈저린 피로감이 만들어낸 아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미련 없이 세계의 경찰 제복을 벗어던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로 셰일 가스 혁명이라는 인류 에너지 역사의 거대한 기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피를 흘려가며 페르시아만과 중동의 붉은 사막에 그토록 집착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글로벌 경제를 돌리고 자신들의 거대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의 값싼 원유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수송로를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의 심장을 지키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미국 영토 깊은 땅속의 암석층을 부수고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셰일 혁명이 완성되면서 지정학의 거대한 판도는 영원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의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입할 필요가 없는 전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에너지 독립국이자 수출국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만의 좁은 해협이 봉쇄되거나 중동의 유정이 불타올라도 미국의 심장부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폭등하면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셰일 가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며 환호성을 지르죠. 중동은 더 이상 미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 아니라 그저 낡고 골치 아픈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역시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 벌이는 영광스러운 정복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엮여있던 거미줄 같은 동맹의 청구서들을 아주 거칠고 고통스럽게 정산하며 중동이라는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 벌이는 제국의 처절하고도 지저분한 후위 방어전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의 병사들을 안전한 본토로 철수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적의 공세를 막아내며 출구를 찾고 있는 늙은 독수리의 거친 날갯짓인 셈입니다. 에너지의 사슬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미국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단단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멕시코와 북쪽의 캐나다를 하나로 묶어 북미 대륙 전체를 완벽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대한 블록으로 만들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반도체와 핵심 제조업의 공장들을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가며 미국 본토 안으로 억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인 북미 대륙 안에서 자신들만의 에너지를 캐내고 자신들만의 공장을 돌리며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고립되고 부유한 섬나라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은 더 이상 타국의 무역선을 지켜주거나 먼바다의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미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맹국에게만 아주 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그 압도적인 무력을 제한적으로 대여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이 차갑고도 합리적인 퇴각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서 꿀을 빨며 평화를 누려왔던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서늘한 지정학적 재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단이 브리튼 섬을 떠나자 픽트족과 섹슨족이 국경을 넘어 대규모 약탈을 시작했고 20세기 중반 영국 해군이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 완전히 철수하자마자 아시아와 중동 전역이 극심한 권력의 진공 상태에 빠져들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휩싸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던 거대한 포식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지역의 중간 포식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방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대자연과 국제정치에 아주 잔혹하고도 당연한 섭리입니다. 미국의 우산이 거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인류가 지난 70여 년 동안 숨쉬듯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무역이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수출품을 실은 상선들이 아무런 호위함대 없이도 인도양과 대서양을 유유히 건너고 중동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무사히 태평양을 가로질러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다가 본래 평화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미 해군이라는 무소불위의 경찰이 전 세계의 주요 바닷길을 뜬 눈으로 감시하며 무력으로 억눌러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인공적이고 예외적인 팍스 아메리카나의 혜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찰이 호루라기를 내려놓고 본국의 요새로 돌아가려 하면서 전 세계의 좁은 해협과 무역로들은 언제 해적과 적대국들의 기뢰에 가로막힐지 모르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립을 선택한 미국 제국의 빈자리는 이처럼 세계 경제의 가장 밑바탕인 바다의 규칙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권력을 상징하던 또 하나의 절대 반지인 달러의 패권 역시 중동의 붉은 모래 폭풍 속에서 아주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죠. 미 해군이 지켜주던 안전한 물류망이 끊어지고 자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각자도생의 세계, 그리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해 자신들만의 경제 블록을 구축하며 달러의 목줄을 겨누기 시작한 새로운 세력들의 서늘한 반격. 페트로달러의 붕괴와 산산조각 나는 글로벌 공급망의 경제학적 팩트들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4. 달러의 균열과 붕괴하는 자유무역의 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기둥은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는 미 해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종이 조각에 불과한 지폐를 전 세계의 부와 맞바꿀 수 있게 만든 기축통화, 바로 달러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피로에 지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자신들만의 요새로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지금 중동의 뜨거운 모래 폭풍 속에서 아주 처참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균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붉은 전쟁터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냉혹한 금융 패권의 역사,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1971년 막대한 베트남 전쟁에 빚에 시달리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근본이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달러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평범한 종이 조각으로 전락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제국의 경제가 붕괴할 찰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인류 금융사를 영원히 뒤바꾼 아주 은밀하고도 천재적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완벽한 군사력으로 보장해주는 대가로 사우디는 오직 미국의 달러로만 석유를 팔겠다는 이른바 페트로달러의 역사적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대 문명을 돌리기 위해 석유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달러를 먼저 구해야만 했죠.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석유를 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중앙은행 금고에 막대한 양의 달러를 쌓아두어야만 했습니다. 달러는 석유라는 검은 황금과 결합하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기축통화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실물 가치가 없어도 그저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자동차, 그리고 땀 흘려 만든 공산품들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는 아주 기형적이고도 압도적인 특권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감당하면서도 결코 파산하지 않았던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완벽했던 페트로달러의 마법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국의 안보 우산이 찢어졌다는 지정학적 팩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미국은 셰일 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냈고 늪에 빠진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중동의 오랜 동맹국들을 과거처럼 열정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왕조를 지켜주겠다던 1974년의 그 역사적인 안보 계약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아주 표절이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굳이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해줄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미국 스스로가 이 달러라는 절대 반지를 타국을 징벌하는 아주 가혹한 무기로 남용하면서 전 세계에 거대한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중동 분쟁을 거치며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을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가차없이 쫓아내고 그들이 미국 은행에 맡겨두었던 수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하루아침에 동결하고 몰수해버렸습니다. 적국의 경제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이 금융의 핵폭탄은 당장에는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국의 발등을 찍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이 잔인한 금융 제재를 숨죽여 지켜보던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과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은 아주 끔찍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국가의 부가 컴퓨터 화면 속에서 단 1초 만에 영원히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달러의 무기화에 질려버린 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살기 위해 뭉치며 브릭스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아주 맹렬하게 달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의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고, 인도 역시 러시아의 석유를 자신들의 루피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언제 동결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인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며 금고를 채우고 있죠. 워싱턴과 뉴욕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가 수면 아래서 아주 거대하고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단일 통화가 당장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달러가 독점하던 웅장한 무대는 이제 위안화, 루피화, 그리고 금이 뒤섞인 아주 다원화되고 복잡한 금융의 춘추전국 시대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패권의 분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무역 지도를 아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인류가 누려왔던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밑바탕에는 지구 어디든 가장 싼 곳에서 자원을 캐고 가장 인건비가 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로 자유롭게 팔 수 있었던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자유무역의 혈관을 유지했던 것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중동의 좁은 해협들을 24시간 뜬 눈으로 순찰하며 해적과 적대국들의 도발을 무력으로 짓눌렀던 미 해군의 항모 전단들이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다가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라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미 해군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유지하던 아주 인공적이고 예외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멀로주의의 요새로 철수하고 바다의 경찰이 사라진 지금 전 세계의 해상 무역로는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홍해로 들어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리고 아시아의 물류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 같은 세계 무역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들은 이제 이란이나 후티 반군 혹은 지역의 작은 무장 단체들이 쏘아 올리는 아주 값싼 드론 한 대에도 완벽하게 마비되는 끔찍한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막대한 시간과 연료를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 물류가 끊길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는 각국의 정부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비교 우위라는 경제학의 우아한 법칙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이제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물건을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터져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광물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영토 안에 얼마나 확실하게 쌓아두고 있느냐입니다. 중국은 히토류와 갈륨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식량 강국들은 흉년이 들면 쌀과 밀의 수출문을 가차없이 걸어 잠깁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이념과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 자원을 폐쇄적으로 나누는 아주 서늘한 블록 경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눈부신 성취였던 자유무역의 바다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달러의 마법이 풀리고 미 해군의 우산이 사라진 세계, 거대한 포식자가 자리를 비운 텅 빈 권력의 초원 위에는 이제 아주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가 사라진 세상은 결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만의 깔끔한 냉전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 수많은 지역 강국들이 각자의 생존과 영토 확장을 위해 어제의 적과 손을 잡고 오늘의 동맹을 배신하는
아주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신군웅할 거의 시대가 맹렬하게 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붕괴된 이 차가운 다극화의 세계에서 튀르키예와 인도, 그리고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 영악하게 권력을 쪼개어 먹고 있는지 그 냉혹한 짐승들의 체스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5. 포스트 아메리카. 무자비한 군웅할 거의 시대. 미국의 우산이 찢어지고 달러의 권위가 흔들리며 맞이하게 된 이른바 포스트 아메리카의 세계는 흔히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거대한 코끼리가 세상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지배하는 깔끔한 신냉전의 구도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세계 질서의 가장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본질은 절대적인 포식자가 자리를 비운 그 광활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 강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늘한 각자도생의 무대를 군웅할 거, 즉 수많은 영웅과 야심가들이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피비린내 나는 세력 다툼을 벌이는 아주 잔혹한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영원한 동맹도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국가의 아주 뻔뻔하고도 생존 본능적인 이익만이 모든 외교와 전쟁을 결정짓는 유일한 나침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신군웅할 거의 시대에 가장 영악하고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와 거대한 인구 대국 인도를 가장 먼저 무대에 올려야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만 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거대한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밑에서 아주 얌전하게 줄을 서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양쪽 진영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고도의 줄타기 외교를 아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 무자비한 외교전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방의 주적인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 미사일을 사들이고 은밀하게 에너지를 거래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혼란을 틈타 시리아 북부와 리비아 내전에 노골적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죠.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제재를 가하려 해도 그는 흑해의 좁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틀어막겠다거나 수백만 명의 중동 난민을 유럽으로 풀어버리겠다는 아주 잔인하고도 실질적인 협박으로 서방 세계의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 다극화 시대에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손에 쥔 거대한 짐승입니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쿼드라는 안보 협의체로 끌어들이며 극진하게 모시고 있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는 결코 미국의 고분고분한 하수인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할 때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의 값싼 석유를 엄청난 규모로 쓸어 담으며 서방의 제재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산 석유를 정제하여 다시 유럽의 비싼 값으로 되파는 기막힌 상술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들은 미국과 최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덩치를 무기 삼아 양쪽 모두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이 영악한 이중 플레이는 미국이라는 절대 권력이 힘을 잃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아주 서늘한 풍경입니다. 중동의 붉은 사막 위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이합 집사는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미국의 방어 우산이 거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아주 놀라운 지정학적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며 중동의 패권을 다투던 이란과 그것도 다름 아닌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는 일격이자 중동의 안보는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 그리고 지역 강국들 스스로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을 통제하여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막대한 오일머니는 이제 뉴욕의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업으로 맹렬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굳건했던 동맹이 하루아침에 이해관계에 따라 산산조각 나는 이 혼돈의 체스판 위에서 이념이나 도덕 같은 낭만적인 단어들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군웅할 거의 질서는 필연적으로 아주 위험한 제국주의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세계에서 지역 강국들은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아도 아무도 자신들을 벌할 수 없다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깨달아버린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모두 미국이 개입하여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그 지정학적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만류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중동 전역을 불태우는 강경한 군사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고 강자는 원하는 것을 빼앗으며 약자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서늘하고도 야만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가 21세기의 최첨단 무기들과 함께 완벽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블록화된 경제와 단절된 바다의 시대에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살며 좁은 반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이라며 제국의 붕괴가 가져올 지정학적 공포에 몸을 떨며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아주 촘촘하게 들여다보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이는 이 치명적인 패권의 교체기야말로 웅크리고 있던 국가들이 거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군비 경쟁을 벌이는 이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 속에서 고도화된 제조업과 압도적인 방위 산업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급소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그 아슬아슬하고도 웅장한 100년 만의 기회,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쥐어야 할 다극화 시대의 전략적 지렛대에 대한 이야기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6. 제국의 폐허에 핀 100년 만의 기회.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 미국의 우산이 찢어지고 세계가 무자비한 각자도생의 군웅할 것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좁은 영토에서 오직 수출과 무역으로만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에게는 언뜻 보기에 아주 끔찍하고 서늘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바다의 무역로가 끊어지는 블록 경제의 도래는 분명 우리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위협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이라며 패권의 교체기가 가져올 지정학적 공포에 몸을 떨고 있죠.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주 냉정하게 조망해보면 우리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놀랍고도 웅장한 도약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에 강구했던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이는 이 치명적인 권력의 진공 상태야말로 변방에 웅크리고 있던 국가들이 판을 흔들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냉전시대나 미국의 일극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좁고 제한적인 외교적 선택지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안보의 기둥 아래 얌전하게 줄을 서고 제국이 짜놓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무역 질서 속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동적인 하청업체의 역할에 머물러야만 했죠.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강대국들과 깊은 전략적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제국은 언제나 안보라는 강력한 목줄을 쥐고 우리의 한계를 아주 차갑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외치며 고립의 요새로 물러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지역 강국들이 각자의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군비 경쟁에 돌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이 군웅할 거의 시대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념이나 동맹의 맹세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내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압도적인 첨단 무기와 미국의 기술 통제나 중국의 자원 무기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도화된 제조업의 실물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와 잠수함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방위산업 능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낡은 무기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지 못해 녹슬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사막과 동남아시아의 정글에까지 그야말로 찍어내듯 첨단 무기를 공급하며 새로운 안보의 거대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곧 그 국가와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수 지원, 훈련, 그리고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아주 깊고 끈끈한 안보 공동체로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빈자리를 비운 유럽의 최전선과 중동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그들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아주 무겁고 강력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 즉 최고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과 대만 두 곳뿐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신성한 전략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실물 경제와 국방력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낡은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는 얄팍한 양다리 외교나 소극적인 편 가르기는 이 무자비한 다극화 시대에 가장 빨리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는 끔찍한 자충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주 뻔뻔하고도 영악하게, 그리고 몹시도 거칠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다자간 합종연행의 무대로 당당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미국과는 여전히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여 해구산과 핵심 기술을 얻어내되 동시에 유럽연합이나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성장하는 아세안 국가들과도 아주 깊고 다각적인 전략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야만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나 안보가 특정 강대국 하나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도록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뚫어놓는 것. 만약 미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방위비를 인상하려 압박할 때 언제든 유럽이나 중동이라는 다른 튼튼한 선택지를 카드로 내밀며 그 압박을 여유롭게 튕겨낼 수 있는 거대한 맷집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가 무너진 이 정글 같은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패권을 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주도적 균형자 전략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제국의 변방에 머물던 작고 약한 국가들이 패권의 교체기마다 기술과 외교의 혁신을 통해 단숨에 역사의 중심 무대로 뛰어올랐던 수많은 극적인 장면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위기와 혼란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군사력과 경제력이 마침내 그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완벽한 무대가 세팅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징소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회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적은 바다 건너의 미국도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멸망을 촉발했던 로마의 분열처럼 우리 안에서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아주 끔찍한 내부의 붕괴입니다. 이 거대한 외부의 지정학적 지렛대를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 그리고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의 마침표를 찍을 대한민국의 가장 무겁고 시급한 정치적 과제 속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7. 내부의 붕괴를 경계하라. 새로운 세계 역학과 우리의 과제. 거대한 제국의 우산이 찢어지고 세계가 무자비한 각자 도생의 정글로 변해버린 이 서늘한 군웅할 거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가장 웅장하고 압도적인 도약의 무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과 반도체 기술, 그리고 아시아의 맹점을 찌르는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삼아 우리는 이제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말단졸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흔들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킹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외교적 지렛대와 경제적 무기들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아주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의 미국이나 중국, 혹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인 적,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내부 정치의 처참한 분열과 붕괴입니다. 다시 한번 수천 년 전 로마 제국의 쓸쓸한 황혼기로 아주 냉정하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의 심장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양극화와 증오로 완벽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원로원과 군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내전과 암살을 반복했고, 국가가 직면한 거대한 외부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파탄난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국경을 재건해야 할 금쪽 같은 시간과 자원들은 오로지 정적을 향한 맹렬한 복수와 권력 다툼이라는 아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국을 멸망시킨 진짜 범인은 야만족의 강력한 무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던 로마인들 스스로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뼈아픈 정치적 현실은 이 서늘한 로마의 대자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 거대한 세계사의 파도를 넘어야 할 정치권은
아주 참혹한 혐오와 진영 논리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세계가 블록 경제로 쪼개지고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이 숨막히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국회는 오직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와 상대방을 향한 잔인한 흠집내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극단적인 유튜브 알고리즘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국민들을 붉고 푸른 두 개의 진영으로 완벽하게 갈라치게 하고 타협과 수비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엔진을 스스로 박살내고 있는 이 기괴한 정치적 자해극. 이러한 내부의 분열은 군웅할 거의 냉혹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가장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강대국들은 국론이 분열되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국가를 아주 정확하고 잔인하게 알아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외교 안보 전략이 180도 뒤집히고 과거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나라와 그 어떤 국가가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무거운 동맹과 거대한 기술 동맹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내부의 적폐 청산에만 매몰되어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영악하고 발 빠른 주변 강국들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나 장기판에 버려지는 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나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 강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토록 뻔뻔하고 대담하게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최소한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로 뭉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내부의 정치적 결속력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200년 만의 기회를 거대한 도약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인 내부의 이념 전쟁을 당장 멈추고 아주 차갑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의 대통합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남녀라는 낡고 파괴적인 갈등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깃발 아래 정치적 역량을 무섭게 결집시켜야 합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손발을 풀어주고 전력을 공급하는 일, 무너져가는 인구 구조를 살려내어 국가의 기초 체력을 방어하는 일, 그리고 미중 패권에만 기대지 않고 유럽과 중동, 동남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다각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는 일. 이 모든 웅장하고도 절박한 국가적 과제들은 결코 반쪽짜리 권력과 분열된 국민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시대적 소명입니다.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평화로웠던 바다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지켜주는 안전한 온실 속에 머물 수 없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키를 쥐고 나침반을 보며 목적지를 찾아가야만 하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천 번의 외세 침략과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맨주먹 하나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기적을 일궈낸 그 강인하고 독한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뼛속 깊은 곳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붕괴된 이 차가운 포스트 아메리카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짐승들의 체스판에 희생되는 나약한 새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판의 흐름을 꿰뚫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가장 지능적이고 압도적인 고래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서늘하고도 위대한 선택의 시간은 오직 지금 우리 세대의 손에 아주 무겁게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저 멀리 붉은 사막에서 들려오는 제국 몰락의 파열음을 조용히 들으며 이 좁은 반도에서 피어날 대한민국의 새롭고 장엄한 100년의 역사를 차분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를 채웠던 이 묵직한 세계사의 통찰이 다가올 내일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가장 차갑고 단단한 지성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른한 호기심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얽히고 설킨 세상의 복잡한 실타래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소음들마저 모두 비워낼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생각들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 조용히 묻어두고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시간. 지금까지 나른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